이번 시간 초전도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초전도체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BCS 이론 등장 이후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여러 연구나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자, 여기에 계시는 이 두 분 있죠. 자, 베드 노르츠 밀러, 이 두 분이 고온 초전도체를 발견을 합니다. 1986년에 고온 초전도체를 발견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되면서 우리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초전도체를 만들려면 액체 헬륨을 써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270도 부근까지 도체를 냉각을 시켜야 했었죠. 자, 헌데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되면서 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줬냐면 굳이 액체 헬륨이 아니더라도 액체 질소 같은 물질로 냉매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뭐가 된다? 냉매를 액체 질소로 쓸 수 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게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액체 헬륨도 있는데 굳이 액체 질소를 써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액체 헬륨이랑 액체 질소랑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그래서 발견만 하고 상용화하지 않을 거라면 액체 헬륨으로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기술이 상용화되고 보편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발견한 고온 초전도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용화에 한 발짝 다가갔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하는 것이 자, 이렇게 고온 초전도체가 있으니까 상용화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지 100% 고온 초전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죠. 얘는 뭐냐면 초전도체 케이블 두 가지 사례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적용 분야 대표적으로 케이블 한류기 SMES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MRI, 초전도 변압기, 이 두 친구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있죠. 얘는 초전도 한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로 고온 초전도체의 발견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초전도체의 적용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온 초전도체의 발견과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베드노르츠라는 분이 되겠고요. 이분은 밀러가 되겠습니다. 둘 다 독일 사람이고 노벨상 수상하였습니다. 자, 1986년에 산화구리를 기반으로 한 고온 초전도체를 발견을 했어요. 바륨 그리고 란타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볼드체로 란타럼이라고 써놓았죠. 제가 이렇게 볼드체로 한 것은 희토류를 의미합니다. 아주 희귀한 금속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륨, 란타럼, 구리, 산소를 기반으로 해서 고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38도에서 초전도 현상 입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BCS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많은 고온 초전도체 개발에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87년에 이트리움, 바리움, 구리, 산소로 구성된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됐고요. 마이너스 180도에서 발현되는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 것이죠. 얘는 액체 질소로 냉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88년에 탈륨, 칼슘, 바륨, 구리, 산소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마이너스 146도에서 발현되는 초전도체가 개발이 돼요. 얘는 액체 천연가스로 냉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렇게 고온 초전도체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CU랑 O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구리와 산소 기반으로 한 고온 초전도체도 물론 있고요. 자, 다른 원소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 초전도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여기에 있는 친구를 가져다가 바로 상용화할 수 있겠네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도 가능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아무 고장 없이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유지하는데 비용 문제도 발생을 할 거고요. 자, 유지하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을지라도 수명이 짧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산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럼 얘를 이용해서 고온 초전도체 변압기를 만들어 봐야지, 혹은 초전도 한류기에서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기계에 맞는 초전도체 금속은 그때 맞게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액체 질소로 냉각 가능한 초전도체의 발견으로 위에서 언급한 재료 이외의 초전도체 재료들이 현재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액체 질소를 활용해서 초전도체 냉매로 사용 가능하고요. 액체 헬륨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냉각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는 경제성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며 초전도체 실용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발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리, 산소 계열뿐 아니라 여러 원자들을 배합해서 다양한 초전도체를 연구 또는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어디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MRI 한번 보도록 할게요. MRI 같은 경우에 현재 대부분 액체 헬륨으로 냉각을 한다고 합니다. 고온 초전도체가 MRI에 사용되는 것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 비용 또한 고가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적용 분야로 MRI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초전도 변압기가 있어요. 현재 냉각 장치의 경제성 문제로 상용화가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전도 케이블이 있습니다. 고온 초전도 케이블을 일부 구간에서 실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km 구간 내외에서 적용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2에서 3개소 정도 점차 적용 개소를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CNCV 케이블 5회선 있죠. 이 5회선이 3상 일괄형 한 회선으로 용량이 대체가 되어버립니다. 혹은 3상 동축형으로 용량이 대체가 된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전력구에 5회선 깔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 많이 필요로 하죠. 근데 이렇게 케이블 하나로 해결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면적당 송전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약 4에서 5회선 정도의 CNCV 케이블을 초전도 케이블 1회선으로 저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3상 일괄형과 3상 동축형이 있는데 겉은 당연히 PVC로 절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바로 액체 질소로 냉각하는 냉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전도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고온 초전도체가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 라는 정도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포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초전도체가 되겠고요. 3상 동축형 같은 경우 상이 3상이 있죠. 빨간색이. 그리고 이 사이에는 노란색으로 전기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면적 대비 송전 용량이 커지니까 변전소 부지 면적을 줄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좀 더 컴팩트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초전도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압에서도 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전 기기들이 더 축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변전소 크기 자체가 축소가 되면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변전소가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쓸 건 다 쓰면서요. 자,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님비 현상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송전 손실을 저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서 남는 전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융통 전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융통 전력을 수도권에서 끌어다 쓰죠. 그래서 이러한 융통 전력이 없을 때 초전도체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방에 있는 융통 전력을 쓰지 않고
얘네를 많이 깔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전력을 좀 더 쉽게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전압 송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전압으로 송전이 가능하니까 주변에 분산형 발전기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초전도체 케이블을 변전소 같은 데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퍼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초전도체 케이블이 좀 더 빨리 상용화되면 될수록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초전도 한류기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외부 자기장이 어느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초전도 현상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계 온도도 어느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초전도 현상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세 번째가 뭐냐면 전류가 되겠습니다. 외부 자기장과 온도 두 개 다 만족했다 할지라도 초전도 케이블에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초전도 현상이 사라지고 일반 금속처럼 저항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하게 되면 고장 전류를 저감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 슈퍼컨덕팅 폴트 커런트 리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전도 한류기라고도 하죠. 상용화된 초전도 한류기는 저항형 타입이 되겠습니다. 저항형 초전도 한류 설비와 한류 저항부를 조합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크라이오스탯이라고 하는 냉동 장치가 있습니다. 평상시 전류는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돼요. 평상시에는요. 그런데 고장 전류가 발생을 하면 전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초전도 현상을 갖고 있다가 자, 퀸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퀸치라는 것이 뭐냐면 초전도체에서 일반 금속으로 넘어갈 때의 상태를 의미를 해요. 이러한 퀸치 영역을 지나면 저항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선형 저항이 급격하게 저항률이 상승을 하니까 원래 빨간색처럼 상승을 하려고 했던 고장 전류는 순간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가 발생을 하고 4분의 1 사이클 이내에 이 친구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사이클 정도가 지나면 여기 있는 개폐기가 열리면서 고장 전류가 한류 저항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바이패스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친구를 이용해서 고장 전류를 저감시킨 다음에 한류 저항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장 전류를 제한시켜서 흐르게 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상태의 전류가 흐르다가 고장 발생 시 4분의 1 사이클 이내에 이 친구가 전류를 저감을 시키고 개폐기가 열리면서 고장 전류가 바이패스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4분의 1 사이클 이후에는 이 경로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선과 모선을 연계를 할 때 이쪽이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SFCL을 통해서 고장 전류를 빨리 저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PR 2차 측에다가 SFCL을 써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 방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초전도 자기 에너지 저장 장치 SMES가 되겠습니다. 슈퍼컨덕팅 마그네틱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MES 약자가 되겠습니다. 개통에서 AC를 DC로 변환한 다음에 크라이오스탯이라고 하는 냉동 장치에서 초전도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C를 DC로 변환한 다음에 직류 전류로 이런 식으로 흐르게끔 하면 초전도 도체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공식이 있죠. 그래서 손실 없이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PC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파워 컨디셔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를 DC로 변환하는 역할도 하고요. IGBT를 사용해서 P와 Q를 조절해서 다시 개통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전압형 HVDC에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잉여 에너지를 여기에 저장을 하고요. 이 잉여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 IGBT를 통해서 다시 공급을 하면 다른 발전 설비의 첨두 부하 부담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굳이 양수 발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첨두 부하를 부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첨두 부하 관리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PQ 제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파수 혹은 전압 변동을 능동적으로 줄이게끔 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SMES도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되기만 하면 초전도체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태분항, 노튼,
등가회로 있죠. 얘네가 왜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얘네를 잠깐 할 거고요. 얘네가 끝나면 뭐를 할 거냐? 단권 변압기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권 변압기 오해하고 계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분항, 노튼 이 두 친구들이 왜 같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유도할 수 있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단권 변압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